여러분께 아주 섬뜩하지만 현실적인 장면 하나를 그려보길 바랍니다. 어두운 워싱턴의 거리 한복판을 걷다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위협하며 고함을 지르는 존재와 마주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존재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깨닫게 됩니다. 안은 이미 비어 있고 생명은 사라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은 관성만으로 걷고 있는 시체입니다. 지금의 미국 경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경제학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금 좀비 기업의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백악관 누구도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던 압박을 멕시코가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티메키 분쟁 패널, 관세 위협, 국경 장벽이라는 언어로 멕시코를 겁주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제국은 모래 위에 세워진 거대한 거인에 불과합니다. 미국 경제의 내부는 멕시코가 공급하는 산소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생명 유지 장치가 바로 멕시코입니다. 여기서 좀비 기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좀비 기업이란 우리가 매일 증권 뉴스에서 보는 대기업들입니다. 문제는 이 기업들이 너무 많은 부채를 지고 있어서 현재의 이익으로는 과거에 진 빚의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계속 운영될 수 있을까요? 오늘 또 다른 빚을 내서 어제의 이자를 갚기 때문입니다. 합법화된 폰지 구조입니다. 이들은 저금리와 투기 자본이라는 인공호흡기에 매달려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공호흡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값싼 자원, 값싼 노동력을 주변부에서 끌어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멕시코의 종속적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을 향한 지금 상황은 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더 이상 수동적인 안전밸브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석유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리튬을 쉽게 내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멕시코는 미국 좀비 기업들의 산소 호스를 직접 밟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과 제조업 대기업들은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채 극도로 얇은 이윤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남쪽에서 규칙이 조금만 바뀌어도 즉각적인 파산 위험에 직면합니다. 멕시코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GM이나 포드 같은 기업들의 운영 비용은 5%, 10%씩 뛰어오릅니다. 건전한 기업에게는 고통스러운 조정일 수 있지만 좀비 기업에게는 사형 선고입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미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뉴욕의 은행가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내부 경제가 감당 불가능한 부채 위에 세워진 카드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채는 중국과 일본이 피난사고 있고 미국 소비자들은 물가 인상을 견디며 그 비용을 떠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좀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제는 네가 무섭지 않다고 말하는 순간 붕괴는 핵전쟁이 아니라 연쇄적인 기업 파산의 형태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 충격은 2008년 위기를 소풍처럼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워싱턴의 공격적인 태도는 힘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의존하던 생명줄이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죽어가는 유기체의 공포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허세를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파산 상태인 제국이 자신의 산업 생존 열쇠를 쥔 나라를 협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병든 괴물의 내부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멕시코의 압박이 워싱턴에 이토록 치명적인지 이해하려면 누가 실제로 미국의 파티 비용을 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비극적일 만큼 아이러니합니다. 미국 정부의 가장 큰 채권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일본과 중국입니다. 잠시 멈춰서 이 사실을 곱씹어 보세요. 미국은 자신의 최대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에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자가 세금을 낼 때마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부가세를 낼 때마다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오하이오에 학교를 짓는데도 캘리포니아의 다리를 고치는데도 쓰이지 않습니다. 그 돈은 이자로 변해 베이징으로 흘러갑니다. 말하자면 미국 시민들의 땀과 노동이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를 피난사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백악관이 강경한 언사로 숨기려 하는 미국의 재정적 취약성입니다. 미국에는 돈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빚뿐입니다. 그 빚은 달러가 여전히 세계 왕이라는 믿음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교역 파트너인 멕시코가 투자를 다변화하기 시작하고 브릭스 국가들을 바라보고 달러 패권의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그 믿음에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멕시코는 미사일을 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국채를 덜 사기 시작하거나 다른 통화로 무역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미국 재무부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내부를 억누르는 가장 잔혹한 메커니즘, 바로 인플레이션이 등장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인플레이션은 비나 폭풍 같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계급 정책입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들, 즉 고용주와 상위 1%가 자신들의 이윤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한 결과입니다. 멕시코가 임금을 인상해 부품 가격이 오르면 미국의 좀비 기업들은 선택지가 두 개뿐입니다. 이윤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려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항상 노동자에게 청구서를 보냅니다. 인플레이션은 노동자의 주머니에서 좀비 기업의 은행 계좌로부를 이전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고 말할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무엇일까요? 부자들은 금리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빌려주는 쪽입니다. 금리에 무너지는 것은 신용카드 빚,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통화 정책은 노동계급을 짓눌러 경제를 식히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실업을 늘려 임금 인상 요구를 꺾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관세라는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정치인들이 애국주의로 포장해 파는 만능 해결책 말입니다. 멕시코와 중국에 25% 관세를 부과해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수학적으로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관세를 누가 냅니까? 멕시코 정부가 아닙니다. 아보카도나 엔진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이 내고 그 기업은 곧바로 그 비용을 텍사스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 관세는 민족주의로 위장한 소비세일 뿐입니다. 더 나쁜 것은 보복입니다. 워싱턴이 멕시코를 때리면 멕시코는 반드시 되갚습니다. 아이오와의 옥수수, 다코타의 대두를 사지 않게 될 것이고 이미 어려움을 겪는 미국 농민들은 최대 시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경제적 자살 행위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 시스템은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하고 허풍을 팔아야 합니다. 너무 많이 이겨서 지칠 것이라는 환상을 파는 동안 30년에 걸쳐 구축한 공급망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분명합니다. 미국 자본주의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습니다. 인구의 3%에 불과한 고용주들이 무엇을 어디서 얼마에 생산할지 결정합니다. 나머지 97%는 그 결정의 결과를 감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3%는 정치 시스템 전체를 사들였습니다. 두 개의 정당은 사실상 하나의 약탈적 새의 두 날개에 불과합니다. 한쪽은 이민자와 문화 전쟁의 공포를 이용하고 다른 한쪽은 파시즘의 공포를 말하며 복지의 부스러기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둘 다 동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3%의 부는 건드리지 않는다. 군산복합체는 손대지 않는다. 제국이 파산 상태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멕시코를 탓합니다. 미국의 문제는 남쪽의 나쁜 사람들이나 아시아의 공산주의자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국이 늘 써먹던 고전적인 전술입니다. 사람들이 위를 올려다보며
누가 지갑을 털고 있는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외부의 희생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멕시코가 그 역할을 거부했습니다. TMEK에서 압박에 저항하고 존중을 요구함으로써 멕시코는 미국에게 거울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는 분열되고 빚더미에 앉아 있으며 제3세계 수준의 인프라를 가진 나라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금융 시체들로 이루어진 기업 엘리트가 비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압박은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미국의 쇠퇴를 보조금으로 떠받치지 않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지금 이 순간을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핵무기로 무장하고 자신의 약점을 보지 못한 채 궁지에 몰린 제국만큼 위험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학은 냉정합니다. 불을 무한정 찍어낼 수는 없고 생존을 위해 식량과 에너지가 필요한 파트너를 영원히 협박할 수는 없습니다. 좀비 기업들의 붕괴는 다가오고 있으며 그로 인한 금융 충격파를 막을 만큼 높은 국경 장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 멕시코의 입장이 미국 경제라는 카드의 집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촉매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월스트리트에서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체계화된 사기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미 좀비 기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먹이를 얻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먹는 것은 뇌가 아니라 공공부채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멕시코와의 관계는 폭발성을 띠게 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했습니다. 아무런 담보도 없는 달러를 찍어내고 그 달러를 실물 상품과 교환한 뒤 군사적 패권을 이용해 전 세계가 이 녹색 종이를 금처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멕시코의 자동차, 중국의 전자제품,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그렇게 미국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도한 특권이었습니다. 미국은 생산하지 않은 것을 소비하며 가난한 국가들의 저축으로 자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순환은 깨졌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3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는 인간의 뇌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감을 잡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 하루에 100만 달러씩 썼다 해도 아직 1조 달러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은 그 35배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엄청난 부채와 멕시코의 압박을 연결해 보십시오. 멕시코 정부는 매우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금융 체스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달러와의 점진적 분리입니다. 멕시코는 유엔에서 반미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을 늘리고 위안화 기반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받아들이며 자국 통화인 페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파트너 국가 간의 거래가 달러를 거치지 않을 때마다 달러에 대한 세계적 수요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달러 수요가 줄어들면 누가 미국의 부채를 사줄까요? 누가 펜타곤을 피난사고 다음 위기 때 좀비 기업들을 구제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멕시코는 단순히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주권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달러 버블의 바늘을 꽂고 있습니다. 금융 제국에게 이것은 침략군보다 더 큰 실존적 위협입니다. 이제 노동계급의 지정학과 효율성이라는 신화를 이야기해 봅시다.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정부의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무원을 해고하겠다고 떠듭니다. 그러나 실제 숫자를 보십시오. 미국 연방 공무원 수는 약 250만 명입니다. 1960년대에도 거의 같은 숫자였습니다. 그 사이 인구는 1억 명 이상 늘었고 경제 규모는 몇 배로 커졌습니다. 이 정도면 이미 극단적인 효율성입니다. 아니 자살적인 긴축입니다. 진짜 낭비는 우체국 직원이나 제향군인 병원 간호사의 급여가 아닙니다. 진짜 블랙홀은 기업 보조금입니다. 미국은 은행 구제에 수조 달러를 쓰고 제약대기업에 보조금을 퍼주며 군수 계약에서는 500%의 비용 초과를 감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멕시코와의 비교는 미국에게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미국이 의료와 교육을 삭감해 군산 복합체를 먹여 살리는 동안 멕시코는 철도, 정유소, 직접적인 임금 인상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남쪽을 바라보며 불가능하다고 배워왔던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훨씬 적은 자원으로도 실제 인프라를 건설하는 정부 말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정당성 위기를 낳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노동자에게 연금은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멕시코에서는 임금과 연금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GM이 비용을 이유로 미시간 공장을 닫으면서 경영진은 정부 구제금융으로 수백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는 현실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멕시코의 압박은 경제적일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자연법칙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안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멕시코는 단 한마디 하지 않고 미국 노동계급을 급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흐름의 심장부, 국경을 넘는 계급 전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미국의 노동조합들 자동차 노동자 연합, 팀스터스는 수십 년간의 침묵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있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동맹은 포드의 CEO도 아니고 장벽을 약속하는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동맹은 멕시코의 독립노동조합입니다. 오랫동안 기업들은 멕시코를 공포의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공장을 실라오로 옮기겠다. 하지만 멕시코의 노동개혁과 임금 인상은 이 협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임금이 오르면 북미 전체의 임금 바닥이 함께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월스트리트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TMS는 자본에게는 자유무역이었지만 노동자에게는 감옥이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노동자들이 그 철창을 부수는 과정입니다. 만약 미국과 멕시코의 노동계급이 국경을 넘어 파업을 조율하는 진정한 연대를 만들어낸다면 1%의 권력은 증발합니다. 그들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생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미국 상공회의소의 눈치를 보며 자국 노동조합을 탄압하지 않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이 각성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해야 합니다. 제국의 반응은 비이성적일 것입니다. 지배체제가 경제로 내부 모순을 해결하지 못할 때 선택하는 것은 폭력과 분열입니다. 우리는 더욱 노골적인 외국인 혐오적 수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택 위기의 원인이 블랙록 같은 약탈적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이 비난받을 것입니다. 펜타닐의 확산이 미국 사회의 절망과 의료 시스템 붕괴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가 범인으로 지목될 것입니다. 인위적인 위기가 만들어지고 침공이 암시되겠지만 이것은 모두 연극입니다. 황제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가리기 위한 연막일 뿐입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미국은 멕시코를 침공할 수 없습니다. 멕시코의 자동차 부품과 식량 없이 미국 경제는 하루 만에 마비될 것입니다. 멕시코를 완전히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텍사스의 정유 시설은 멕시코산 원유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 소비자들은 멕시코산 제품 없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질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호 의존이지만 비대칭적인 관계입니다. 멕시코는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남을 수 있고 다극화된 세계로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뒷마당을 잃고서 초강대국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재협상에서 멕시코가 쥐고 있는 카드입니다. 네가 나를 더 필요로 한다. 이제 역사적 시간의 요소를 보아야 합니다.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부에서부터 썩어갑니다. 로마는 야만족이 강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약탈과 노예제에 의존하던 내부 경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같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인프라는 노후화되었고 인구는 병들고 빚에 시달리며 정치는 마비되었고 엘리트는 탐욕스럽고 단기적입니다. 멕시코는 모든 모순에도 불구하고 인구학적 정치적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국가 프로젝트가 존재합니다. 2026년의 충돌은 두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쇠퇴하는 시스템과 재구성되는 시스템의 충돌입니다. 멕시코의 압박은 단극 세계가 끝났다는 증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 계급에게 이것은 공포의 이유가 아니라 희망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좀비 기업 제국의 붕괴는 더 인간적인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금융기생충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세계 말입니다. 멕시코의 저항은 리오그란데 강 양쪽에 우리 모두에게 존엄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엄은 결코 평가절하되지 않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이제 금융선전의 베일을 완전히 찢고 그 아래에 도사린 진짜 시면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공공부채보다도 훨씬 더 괴물 같은 존재 바로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 35조 달러가 이미 상상 불가능한 숫자라고 생각했다면 준비하십시오. 전 세계 파생상품 시장의 규모는 1000조 달러, 즉 1쿼드릴리언에 달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실물 경제, 지구 전체의 GDP는 약 100조 달러에 불과합니다. 금융 카지노의 베팅 규모가 실물 경제의 10배입니다. 이것이 정상일까요? 이 카드의 집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달러의 안정성과 낮은 생산 비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멕시코의 선택은 금융 핵폭탄의 기폭제가 됩니다. 앞서 말한 좀비 기업들은 단순히 은행에 빚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채는 잘게 쪼개지고 다시 포장되어 안전한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파생상품 시장에 팔려나갔습니다. 이것이 금융공학입니다. 월스트리트는 팔리지도 않는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의 부실 채무를 신용카드 부채, 주택담보대출과 섞어 예쁜 리본을 달고 CDO라는 이름으로 교사와 소방관의 연금기금에 판매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좀비 기업이 비틀거리더라도 계속 살아있을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값싼 부품을 계속 공급할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멕시코가 아니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티맥 재검토에서 에너지 주권이나 임금 인상으로 생산 비용이 급등하고 한 대기업이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순간 단순히 그 은행 하나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용부도 스와프, 즉 CDS가 연쇄적으로 발동됩니다. 그것은 마치 만원 극장에서 누군가 불이야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출구로 몰려가지만 그 출구는 이미 물질적 현실에 의해 잠겨 있습니다. 멕시코의 압박은 체계적 유동성 위기를 촉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현금 인출기가 멈추고 아무것도 얼마짜리인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전면적 금융 동결입니다. 미국이 특히 취약한 이유는 경제를 극단적으로 금융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부채를 만듭니다. 반면 실물을 만드는 쪽, 멕시코는 종이를 만드는 쪽에 거품을 터뜨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자 금융, 즉 샤에도 뱅킹을 보겠습니다. 많은 미국 좀비 기업들은 이제 대형 은행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헤지펀드, 사모펀드, 규제받지 않는 대출 기관으로 향합니다. 이 영역은 불투명합니다. 구멍이 얼마나 깊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사모자본은 산업기업, 병원, 슈퍼마켓, 주택을 사들여 부채를 잔뜩 씌운 뒤 현금을 빼내 투자자에게 나눠줍니다. 합법화된 약탈입니다. 그 결과 미국의 실물 경제는 속이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이 관세로 멕시코를 위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림자 금융 시스템에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급망이 끊기면 사모펀드 소유 기업들이 무너지고 그 기업들에 투자한 미국 연금 기금도 함께 증발합니다. 멕시코의 재무당국은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혈우병 환자와 같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치명적 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계속 압박합니다. 오만이 아니라 상대가 진짜 싸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냉정한 계산입니다. 이제 제국 붕괴의 가장 고통스러운 사회적 증상, 절망의 경제를 보아야 합니다. 월스트리트가 쿼드릴리언 달러 규모의 도박을 벌이는 동안 미국의 기대 수명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선진국에서 이런 일은 전례가 없습니다. 펜타닐 과다 복용, 자살, 알코올 중독, 이른바 절망의 죽음이 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금융화와 좀비 기업 시스템이 사회적 계약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러스트벨트는 비워졌고 주택은 투기 자산이 되었으며 수백만 명이 거리나 자동차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켄싱턴이나 로스앤젤레스의 스키드로우를 걸어보십시오. 그것은 자유세계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제국의 폐허입니다. 이 지점에서 반멕시코 서사는 필수가 됩니다. 미국 엘리트는 자신의 국민에게 왜 삶이 이렇게 힘든지 설명해야 하지만 자본주의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외부로 돌립니다. 이민자, 멕시코, 외국의 적들. 그러나 멕시코는 더 이상 편리한 악역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무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민 문제에서 존중을 요구하며 폭력과 마약이 외부 침략이 아니라 내부 붕괴의 결과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지정학적 요인이 등장합니다. 트안테펙 지역의 대양간 회랑입니다. 멕시코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철도 물류 축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물류 주권입니다. 파나마 운하를 통해 반구 무역을 통제해 온 미국의 독점이 흔들립니다. 멕시코가 이 회랑을 통해 중국이나 유럽과의 교역을 우선한다면 미국은 북미 물류의 목을 잃게 됩니다. 더 두려운 것은 멕시코가 이를 IMF나 세계은행의 조건부 대출이 아니라 자국 자원과 다변화된 투자로 피난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뒷마당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립발전의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이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본주의에서 이유는 인격가치, 즉 노동자가 창출했지만 지급받지 못한 가치에서 나옵니다. 수십 년간 미국 기업의 생명줄은 멕시코 노동자에게서 추출한 인격가치였습니다. 멕시코에서 낮은 임금으로 생산하고 미국에서 달러로 판매했습니다. 그 격차가 월스트리트의 호황을 만들었습니다. 멕시코의 임금 인상 정책은 이 착취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가치는 더 이상 북쪽으로만 흘러가지 않고 멕시코 노동자의 주머니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좀비 기업에게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초착취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과 인공지능이 미국을 구할 것이라는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AI는 에너지와 구리, 칩과 제조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모두 실물 세계에서 옵니다. 멕시코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텍사스의 데이터 센터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알고리즘은 먹을 수 없고 소프트웨어 안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멕시코는 물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지금 기생적 시스템의 황혼을 보고 있습니다. 숙주였던 멕시코는 몸을 털어내고 있고 좀비 자본은 생명줄을 잃고 있습니다. 과정은 혼란스럽고 시끄럽겠지만 역사적 방향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심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여전히 몽유병자처럼 명령을 외치며 낭떠러지를 향해 걷는 동안 멕시코는 자신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의 진짜 의미입니다.